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희가 챙겨야 할 뉴스가 많은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1차 주포로 불리는 이모 씨의 육성 녹취를 KBS가 입수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거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육성 녹취에 담긴 이 사람의 목소리 몇 마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와이프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김건희가 제 클리가 신한이에요. 신한. 제가 그걸로 15억하고 7억 22억 원어치 나눠가지고 제가 주문 다 해준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저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약간의 음성 변조가 있어서 좀 알아듣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러겁니다. 윤석열 와이프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김건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김건희가 증권 계좌 신한이에요. 신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800원짜리 해가지고 3,000원까지 샀는데 그걸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차익 남겼는지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전화로 오빠 주식 이거 어떻게 사야 돼? 이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도 이 씨가 말하는 대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뜻하는데 걔네 집에 한 100번 더 갔어요. 제가 후배들하고 같이 가서 와인 좋아하니까 같이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저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있습니다. 녹취록하고 다 있었지? 한 600페이지 있지? 그거 아는 애한테 넘겨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걔는 여기서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뜻하는데 걔는 내 일부러 그냥 하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600페이지 이게 뭔지 바로 이게 KBS가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하는 녹취록의 그 내용과 연관되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KBS는 이 씨의 통화 녹음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일단 그건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해피벙님이 녹취가 있어도 그냥 대화 중에 과장했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씨는 KBS 기자에게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를 대신해서 전화 주문을 한 것은 맞다. 수익이 났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모른다. 근데 1,800원에 사서 3,000원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른다고 했고요. 그건 산수로도 계산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친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자, 600페이지 녹취록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녹취록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검찰에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바로 이 씨와 관련된 진술 혹은 녹취를 3번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이 이 씨의 600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을 확보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소의 근거가 아니라 불기소의 근거로 삼았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었길래 그런 것이냐가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21년 10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국면이었죠. 이때 윤석열 후보 측이 신한 계좌를 공개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설전이 좀 있었고 그 뒤에 신한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약 4천만 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손해봤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녹취록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건 뭐냐면 녹취록이 맞다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밝혀내야 되는 것이야.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몫으로 떨어졌느냐? 특검. 김건희 특검 몫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검찰도 이 600페이지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인지를 했고 수사 선상에 올렸던 것으로는 확인이 됐다. 어제 K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제 뭐 강제 수사나 이런 거를
하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확보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녹취록이 여전히 있을지 요거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모 씨는 녹취록을 인정은 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 취지로 지금 KBS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김건희 씨 불기소 처분하면서 녹취록 내용을 인용을 한다고. 확보를 했으니까 인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뭔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티스님 자기가 입 열면 큰일 난다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레드헤어님 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주변에는 다 자기 때문에 날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일이 많았나 보지요. 네. 그리고 옥황선생님 주가 조작 빼박인데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수사를 어떻게 한 걸까요? 그것도 특검이 밝혀낼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은 어제 삼부 토건을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삼부 토건부터 쳤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나 도이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확보가 돼 있고 상대적으로 삼부 토건 부분이 좀 취약하다. 수사가 덜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수사 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분석이 맞다면 명태균 의혹이나 도이치 건과 관련해서는 당장이라도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초동 관가에서 그 법조계에서 다음 주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김건희 씨를 다음 주에 바로 부를지 이게 오히려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하수님 또 병원 가야 하나요? 일단 퇴원했으니까요. 네. 네, 아무튼 수사 상황 지켜보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사후 계엄 선포문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네. 기억들 하시죠?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강희구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 서명이 된 문서로 해야 하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뒤에 새롭게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서 부서 서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이 폐기한 것 또 나중에 한덕수 당시 총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폐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기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사전 이 진행 과정에서 결재도 득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랑 김용현 전 장관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았다. 그리고 문서를 폐기했던 바로 1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때 보고를 한 다음에 문서를 폐기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네. 자, 짚어야 될 점이 많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더 가볼까요? 자, 어제 두 개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랑이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자, 인계냐 이첩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첩을 한 적이 없고 인계 얘기만 했는데 왜 이첩이라고 하느냐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그건 똑같은 얘기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이 내일이죠. 5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10분 내지 20분 늦을 수도 있다. 라고 언론에 몇 개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울 고검 청사까지 차로 가면 5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20분 늦을 수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일까요? 정리라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사례는 뭔가요? 딴족 걸기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뭡니까? 목리 부리기입니다. 그런데 딴족 걸기나 목리 부리기는 주로 어떤 때 합니까? 심사가 뒤틀렸을 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겁니다. 심사가 뒤틀렸을 때 하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떼 쓴다고 하는 건데 보통 생떼는 누가 씁니까?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이 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해를 해줍니다. 왜?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줍니다. 헌데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른이 그것도 대통령까지 했던 어른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토로님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구차하네요. 가능하면 괘씸죄까지 가중처벌하고 싶습니다. 신원섭파님, 기싸움일 수도 있고 무속적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또 그러니까 전할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었다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알권리님이 그 돈은 뭔가요? 라고 지금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2월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때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을 했고 그 액수는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이 당황했을 정도로 놀랄 만큼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 2억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러면.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이게 포함되지 않아서 압수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냐? 지금 이걸 밝혀내야 하는 건데 이상민 전 장관은 JTBC 기자에게 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없었던 건데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수사팀에서 잘못 이야기를 한 거냐? 근데 복수라고 하거든요. 이걸 봤다라는 수사관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착오에 의한 뭐 전원이든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복수라고 하는 건데. 아니면 지원해서 이야기할 이유도 필요도 더더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또 특검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팀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세리양님이 기가 찬다 기가 차라고 보내주셨고 나라사랑님은 관봉은 아니었대요? 라고 물어주셨고 네.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3116님 해외 탈출 준비한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 요거 좀 특검이 밝혀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그때 계엄 당시 국무회의 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문서 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CCTV가 잡아내길 이상민 전 장관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챙기는 장면이 CCTV에 딱 찍혔어요. 그래서 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문서 두부 들고 나오는 것이 CCTV에 찍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특검이 다시 또 추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불러서 이미 추궁을 했고 이상민 전 장관도 부름을 받겠지요. 그렇죠? 네. 빨리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촌철님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에 의하면 박선원 전 의원이 이제 32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요건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특검이 숨이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특검 규모가 크기는 한데 워낙에 지금 의혹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지금 챙길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네,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들이니까요. 물론입니다.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 2시간 동안 진행된 그 많은 내용을 여기서 전달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딱 한 장면만 뽑았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기자의 질문부터 들어보시죠. 그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어떤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대 야소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죠.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는데요. 제도적 보완책을 물을 거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먼저 국회를 향해 묻는 게 맞습니다. 왜? 법률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근데 이런 이야기가 뒤따를 수는 있겠죠. 그건 형식 논리고 실제로는 국회는 거대 여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거대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테니 대통령의 의지와 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이게 현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대 이러면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왜? 제왕적 대통령을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반대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라고 주문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냐?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먼저 이 점을 확인하고 제도적 보완책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가짐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가짐이 뭐겠습니까? 소통하고 타협하는 태도 뭐 이렇게 귀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그쪽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되죠. 네, 이미 만났죠. 여야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5개 정당 대표들과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소통의 태세는 돼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뭘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느냐? 소통의 대상, 야당의 태세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로텐데월에서 농성을 가졌던 나경원 의원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경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또 다른 전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법적 투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쟁을 읊조리고 재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소통의 대세가 되어 있을까? 이 평가는 촌철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많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그리고 공식 비공개 모임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겉으로는 싸우더라도 물밑에서 좀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게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하나만 더 전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로봇 태권브이가 나왔습니다. 네. 그죠? 공무원들, 관료들의 영혼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것과 연결되는 뉴스인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던 주얼리 노동자들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장관 지명 기자회견장에 주얼리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끝내자마자 이들을 만나서 1차 면담을 했고요. 면담을 하면서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이라도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서 전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다음 날 약속대로 농성장을 찾은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담당자와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등이 현장을 찾아서 추가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자, 이 주얼리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월급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서 유령 노동자로 전락했고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가입 거부 등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데 근로감독 한번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근로기준법만 준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울 종로구 일대에 퍼져 있는 800여 개 주얼리 업체에 대한 전수 근로감독을 하고 그게 어렵다면 업체를 200개씩 쪼개서 일부만 우선 진행한 뒤에 문제가 심각하면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영훈 후보자가 응답을 한 건데 그 뒤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근로감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장관이 취임하면 검토된 안들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전달한 요구사항들을 전부 검토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찾아가서 만나고 면담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급변침해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들의 태세 전환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그건 로봇 태권부의 머리에 철수가 타느냐 영희가 타느냐 이 차이. 이것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로봇 태권부의 사례가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HBYI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일해야 안 잘린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